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제 학교 기말고사가 끝나고 정시로 가야 하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를 내가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을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셋째 주부터 이제 제가 시즌 3 강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강좌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강좌 설명회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현재 저는 이투스 247 재수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강사 경력은 이제 한 7년, 8년 정도가 지났어요. 현재 해당 학원에서는 고3이랑 이제 N수 최상위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반에 들어오고 나면은 웬만하면 아이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아이들 뭐 협박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고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도 웬만하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상담을 해보니까 좀 영어 수업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듣냐라고 하니까 영어 수업에서 듣는 공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른 과목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남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계속 듣는다라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아직은 제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탈률 최저 요게 이제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내 전체 커리큘럼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는 이제 저는 단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커리큘럼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원에서는 영어과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생각의 차이에서는 그 고3 정시반과 고2 수능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대요. 이 다르다라는 게 뭐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신 공부할 때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정시형 공부 방법이 뭔지 좀 알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뭐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아주 뭐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에는 수능 영어만 가르칩니다. 이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는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게다가 수능 영어는 아이들이 혼자서 그 큰 틀을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로 도움을 주고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뭐 옛날 일인데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전체에서 5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적권을 유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저는 영어를 3등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영어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해외 경험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는 꼭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 다듬고 저 혼자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해야지 잘 될까 하면서 성적을 차근차근 올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전 교재를 저는 직접 제작을 합니다. 강사가 자신의 교재가 없이 강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강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사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는 가장 적합한 매테리얼들을 아이들한테 선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강사분들하고는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게 제가 수험생 때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그 강사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념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실제로 체감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론상으로 좀 안정성이 높은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나왔었고 그거를 10년 넘게 개정하면서 지금 교재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로지 수능만을 바라보고 있는 강사예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오타쿠 같다, 수능 덕후다, 정말로 진심이다, 수능에 있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데 아이들한테도 이제 최대한 가장 적은 시간 내에 최대 효율로 뽑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선보여 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설이나 교육청이랑 평가원의 그 질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EBS에서 조금 흔히 얘기하는 더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배제하고선 선별하고 가공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선보이고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컨텐츠도 그러한 가공을 거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과 수능이 이제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많은가, 그리고 내신에 익숙해 있던 아이들이 수능으로 넘어오게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오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단순히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컨셉, 나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다. 두 번째는 시스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3의 방향은 사실 거의 제 커리어의 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주된 방향성은 less for more입니다. 이제 적은 거를 공부하고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어요. 우리가 영어가 정시형 인재들한테 수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입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4등급이다 하면은 솔직히 이제 흔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가고자 하는 대학교는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3등급은 나와야 되고요. 2등급은 돼야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등급은 특정 학교들의 이제 아주 학교들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판가름이 되지만 2등급 정도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시에 있어서 영어의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많이 모자른 학생들한테 영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고 하는 거는 입시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꾸준하게 대신에 다른 과목들보다는 조금 적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입시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약 4개월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N수생들은 1월 달부터 쭉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이 나오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7개월이나 늦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적 효율의 공부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공부 방식이랑 많이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을 위주로 하던 학생들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입시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육모 보셨잖아요. 육모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을 먼저 건드리고선 이제 제 컨텐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24년도에 있는 이제 큰 이슈들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영어에 있어서 작년 9월부터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 정권의 개입이 있었던 시기였죠.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6%가 나왔고요. 상대평가랑 똑같죠. 그리고 이제 2등급이 13.34%가 나왔어요. 이제 상대평가보다는 조금 높게 잡혀 있죠. 수능으로 보면은 1등급이 4.6%예요. 비슷해요. 9월이랑. 2등급은 18.34%입니다. 2등급은 맞기가 좀 쉬워졌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거 아시죠? 올해 육모는 재수생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상위권 등급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은 1.4%가 나왔어요. 그리고 2등급은 8%가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안으로 봤었을 때 이번 6월 모의고사가 가히 제일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큰 논란도 있었던 뭐 문항들도 있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영어를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해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을 때 느낌보다는 사뭇 좀 더 어렵고 진지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가, 어려워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육모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등급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9월이랑 수능은 이것보다 쉽게 낼 가능성이 높게 책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육모에서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면은 정말 다 어려웠어요. 어휘도 어려웠고요. 단어 군들도 어려웠고 문장 수준도 높았고요. 그리고 논리도 많이 복잡했고요. 추론도 많이 어렵게 냈어요. 선지도 기깔나게 어려웠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선지가 어렵다라는 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선지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선지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지에 뭐 여러 가지 분류 체계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선지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선지가 어렵다라는 소리는 선지들끼리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선지들끼리 비슷하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독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점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미세한 차이점들의 핵심을 잡아서 이 선지가 조금 더 가깝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선지가 어렵다라는 거는 독해가 어렵다라는 소리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 스킬 위주의 학습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에 대한 학습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본질은 독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등급 맞기도 어렵다. 그리고 2등급 맞기가 어렵다라는 소리는 최저 맞춰야 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큰 사건이에요. 작년도 수시 때 이 최저 대란이 일어났었죠. 수능에서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다들 폭파됐어요. 그래서 뭐 어디 빵꾸 뚫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이전보다는 적진 않다. 좀 어렵게 내려오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킬러 문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등급이 맞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 33번, 34번 빈칸 마지막 이런 문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전부 다 어려워요. 특히 육모 보신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테이 파악부터 어려워요. 주제 제목 이 파트부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력 향상이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 성적권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희망적인 사항인데 이게 정말 예전에 꽤 오래전에 냈었던 수능이 어렵게 낸다라고 막 어떻게 냈냐면은 글을 해설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전문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육모에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있었던 추세로는 글이 엄청 추상적이거나 엄청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해석지 보고 나면은 얘 이런 얘기하려는 거였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벽을 느낄 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수치는 벽을 느낄 만해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를 파고 들잖아요. 벽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해 유형에 대한 이제 이런 글들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떤 추론 유형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루틴들만 좀 확립이 되어 있으면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독해랑 추론은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릴 건데 이제 시즌 3에는 두 가지 컨텐츠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컨텐츠 플러스 알파로 실전 모의고사랑 하프 모의고사들은 개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이라는 말은 학생 수준에 맞춰서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도 제 컨셉이 최대 효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것만 좀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한 10년짜리 교재예요. 10년을 좀 연구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문장 해석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장 해석이라는 게 문법을 배우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법은 어법 한 문항밖에 안 나오죠. 실질적인 해석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특히나 3, 4등급권 때 학생들 있죠?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그리고 이제 틀린 것들을 다시 보려고 해도 왜 틀렸어요? 문장 해석이 안 돼요. 뭐 단어를 보거나 문장 해석이 안 돼요. 빈칸 스킬을 배웠어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써요? 문장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3, 4등급권 학생들은 정말 제가 99%의 확신을 가지고 문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요 우측 하단에 있는 교재는 제가 논리구조 패턴을 분류한 것과 추론 유형 패턴을 나눴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빈칸, 춘서, 삽입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빈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사고 방향이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집어넣는 유형, 뒤집어서 넣는 유형, 그리고 합쳐서 넣는 유형 다 근거들을.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이제 문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교재를 학습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글을 읽어 나가거나 문제를 풀 때 이거 이런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내 사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가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요 파란 색깔 교재 대비 유니피케이션이라는 교재예요. 이제 실질적인 가장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어를 내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교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려운 문장을 직접 한글로 해석하는 거, 이는 3, 4등급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글을 해석하지 않고도 영어 문장만 보고 핵심 의미만 추출하는 것, 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요 밑에 거 같은 경우, 의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1, 2등급권 학생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문장을 슥 읽다가 이거 중요하네, 이거 중요하네,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통상 4문제에서 5문제가 문제예요. 뭐 3문제 저는 다 풀어요. 그거 다 풀면 뭐예요?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하지만 빨랐죠랑 같은 거잖아요. 4, 5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4, 5문제를 이제 빨리 풀기 위한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은 문장 해석에서 걸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은 수능을 30분 만에 다 풀어요. 그런데 점수가 60점, 70점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글을 읽을 때 속도 자체가 빨리 나오는 건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문장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서 그래요. 다만 추론 루틴에 대한 독해 유형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1, 2등급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날 이 교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잠깐 보면은 3가지 핵심 원칙으로만 의역을 진행을 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충 보니까 이런 의미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A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 단어를 쳐내고, 그리고 이제 뭐 B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 단어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C라는 원칙에 따라서 뒤쪽 내용은 예측이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기만 하면은 의역이 돼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눈에 띄어요. 실제 시험지에서. 이거 얘기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한 문장으로 지문 전체 내용이 예측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재활용을 안 해서 환경 파괴가 되고 있다. 다음 글에 있을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재활용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가 좋겠죠. 그런 것들처럼 한 지문 내에서 한 문장의 포지션, 이 문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예측, 추측을 함으로써 다음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효과가 어디에서 좋냐면은 순서랑 삽입에서 그렇게 좋아져요. 내용 예측이 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 내용 나와야 돼. B에 있네. B 먼저 배치. 이런 식의 학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 가장 특이점으로 보일 텐데 문법 중심 학습이 아니라 의미론 중심 학습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의미론적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 패턴상 그 어떤 의미들이 좀 많이 핵심 의미로 쓰이는가 그에 대한 학습을 할 거예요. 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학습을 할 거고요. 시중에는 없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꽤나 오랫동안 칼을 갈았어요. 시중에 제발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없습니다. 단언컨대. 자, 그리고 핵심 의미 추출을 이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제 교재에도 목차가 이런 교재에도 목차가 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장들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나름의 분류 패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류 패턴 안에 있는 문장들을 다시 읽다 보면은 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또는 어떤 부분이 자기가 안 읽혀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이 약하구나. 여기를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평가원의 시각을 반영해야죠. 그래서 평가원과 EBS, 뭐 교육청, 또 사설 중에서 좀 이거는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문장들만 제가 별도로 가져왔고요. 시즌 3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시즌 1도 아니고요, 2도 아니고요, 시즌 4 이제 파이널 때도 못 합니다. 시즌 3에서 하는 이유는 시즌 1과 2는 기초 실력 향상이 필요했고요. 시즌 3에서 팡 터트려야 됩니다. 이제 구모는 좀 중요해요. 육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수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구모는 중요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효율로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 이때만 준비를 하고요. 시즌 4 때 중요하잖아요. 그땐 실전 연습밖에 못해요. 뭘 더 배워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시즌 3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간 성적권대를 유지하는 게 시즌 4이거든요. 시즌 4에 공부 안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성적이.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뭐 본인이 테스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위에 거 문장 보고선 해보시고요. 줄여보세요.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딱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좀 나는 직역이 어려워, 해석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요거 보시고 줄여보시면 돼요. 잠깐 멈추시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면은 뭐 교통체증이
동일 시간대에 제한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쓰고 싶어 할 때 그런 기간 동안에 대립하는 경쟁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희소한 자원, 그 도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한 수단이 되게 뭔 소리예요? 너무 길잖아요.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요소들은 제가 이제 색깔펜으로 넣어놓은 애들입니다. 자, 요거 한 3번 읽어보시고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자, 교통체증은 뭐다? 국가의 주요한 수단이다예요. 그러니까 교통체증 보면은 짜증나죠. 좀 문제 상황이죠. 그런데 교통체증이 뭐라고요? 이 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해결책이래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럼 도로자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논리를 가진 글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가? 이거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그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냥 스포만 하나만 할게요. 정말 간단한 건데 전체 주어 서술어에 일반적으로 핵심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식어들 있죠. 뭐 fabulous하고 뭐 화려하고 어떠어떠한 철수는 어떠어떠하고 어떠어떠한 영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식어들 걷어내고 주절만 읽어도 문장의 핵심, 핵이 되는 지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congestion, 서술부에 해당하는 정보가 the nation's principal means 하고선 이제 나는 저 수단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 여기서 올려서 넣으면 돼요. 일단은 서술부는 여기까지 담당하니까 국가의 해결책이다라는 메시지는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들은 이제 주어부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 말이 장황하고 그럴 때, 또 뭐 의미가 없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맛보기예요. 한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수능 뭐 6월 모의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문장 길이가 길고요, 문장 정보 처리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 없이 그냥 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장 구조와 그리고 의미론적 접근을 같이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재 P&R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P&R은 포지션과 루틴이다라는 것의 준말이고요. 포지션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봐봐요. 제가 좀 자주 쓰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고백을 할 거예요. 이때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상대방이 그냥 너 좋아해 라고 하면은 갑자기 고백을 하면은 잘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뭐지 얘? 지난번에 밥 먹었을 때 참 좋더라? 이러면 조금 신빙성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두 번째 밥 먹었을 때 좋더라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읽혀요? 나 좋아하는구나로 읽혀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설명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듣는 사람 뭐라 생각해요? 그럼 뭐야?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일 때 뭐지? 라는 의문 뜨죠. 뭐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뭔데?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밥 먹는 게 좋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뭐라 생각해요? 뭐지? 나 좋아하는 건가? 아닐 것 같은데? 하고선 얘기를 더 듣게 돼요. 이게 세 번째 논리 원칙이에요. 포지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요. 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다음에 글을 어떻게 읽어야겠다라는 걸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그 독해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게 이 교재의 전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지가 어렵다라는 건 독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논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읽을지 축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이쪽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순서 문제는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거 뭐 호주 원주민들 뭐 산불 낸다 이거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연결만 시키면 돼요. 삽입 문제 내용 이해하는 거 의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주제 문제 같은 건 내용 파악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빈칸 순서 삽입 또는 어휘 이런 애들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해당 문항들의 이제 구체적인 루틴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활용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의 후반부는 이런 활용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읽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난 빈칸만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커리큘럼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같이 진행할 거예요. 글을 읽는 것과 추론하는 걸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너무 어려운 글들, 너무 이제 어려운 논리가 들어간 뭐 빈칸 문항 같은 경우는 살짝 뒤로 빼가지고 섞어서 진행을 하니까 독해도 잡고 추론도 잡는 방향으로 수업이 운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뭐 루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제 올해 있었던 31번 그 6월 모의고사의 31번 문항입니다. 논란에 좀 휩싸였었고요. 저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좀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좀 있어서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적합할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밑에 해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지를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보면은 선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선지에 휘둘려요. 주관식으로 먼저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서 선지를 보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전에 있었던 의역과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디지털 보존의 의미를 디지털 보존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립하려고 할 때 다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너가 정말로 뭘 보존하고 싶은 건데? 가 첫 번째 문장의 직역이고요. 줄이면은 디지털 보존에 대해서 핵심인 질문은 뭐다? 너가 지키고 싶은 게 뭐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는 명확하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잠깐. 디지털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아날로그 얘기를 하지?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널 사랑하는 거야. 왜 다른 얘기하지? 이게 올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나중에 뉴가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이게 뉴,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 거. 디지털 얘기하는데 왜 아날로그 얘기를 해? 좀만 더 읽어봅시다. 정보 콘텐츠가 불가분하게 물리적인 매체랑 고정되어 있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명확하대요. 그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뭐 명확하지 않지 않을까 정도는 추측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 얘기를 한다. 매체는 빈칸의 일부분이 아니래요. 제가 밑에를 더 안 넣어놨어요. 여기로 풀 수 있으니까. 자, 봐봐요. 지금 아날로그 환경이랑 디지털 환경이랑 대립구조 보이죠? 그리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속성은 뭐예요? 정보 컨텐츠가 매체랑 붙어 있대요. 정보 컨텐츠랑 매체랑 붙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떠냐? 매체가 파트가 뭐예요? 윗문장에 있는? 팩스예요. 고정되어 있다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not이 있죠. 그럼 not part는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날로그 환경이랑 디지털 환경은 다른 환경이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다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매체는 뭐랑 안 붙어있어요? information 컨텐츠랑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예요. 이 문항이 논란에 휩싸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글의 주제로 나와야 되는 건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디지털 환경에서 뭘 보존해야 되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메시지를 보존해야 된대요. 매체가 아니라. 그래서 빈칸 문제를 주제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매체 자체를 보존해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좀 반박의 논리인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빈칸은 전체 메시지를 묻는 문항이 아니라 이 빈칸에 들어가는 특정 정보를 묻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위아래 맥락을 탈 수밖에 없어요. 주변 정보랑. 그러니까 철수 잘생겼더라 하고선 오늘 날씨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고서 뭐 나중에 이 둘을 합쳐가서 결론 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얘네 둘이 붙어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는 위쪽 정보랑 근접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환경, 디지털 환경 다르겠네. 여기선 매체 붙어있네. 정보랑 여긴 정보 안 붙어있겠지. 정보네, 메시지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은 평가원이 좀 더 엄청 영리하게 낸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수업을 얼마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빈칸은 곧 주제 문제다. 절대 아니에요. 주제를 파악하면은 빈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빈칸 그 전체적인 정보 처리가. 그런데 그게 곧 주제는 절대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빈칸은 특정 정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론에 대한 학습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죠. 빈칸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글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 정보를 추론해야 되는 추가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PNR에서 루틴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자체 제작 단어장들이 다 배부가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쓰는 메인 컨텐츠의 단어장들입니다. 1200개인가 뭐 그 정도가 돼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까지 이제 진도 범위에 해당하는 거 외워오고, 수업 시간 앞서서 단어 테스트를 일부 볼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진 않고요. 그 일부 보고서 뭐 못 본 사람들은 추가로 테스트 보고 추가 과제가 나가고 그럴 겁니다. 하고선 이제 추가로 이제 나는 더 외우고 싶다 하면은 추가 단어장을 주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자체 제작 그 단어장을 암기한 사람들한테만 나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데 양만 늘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박감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문장 컨텐츠에서는 이제 3, 4등급권들한테는 해설지가 다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1, 2등급, 추후에 2등급의 도약을 위한 사전 작업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 2등급권한테는 시간 단축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3, 4등급권은 이제 직역, 1, 2등급권은 의역이 주된 과제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NR 제 두 번째 교재에서는 3, 4등급권은 해설지 배부된 걸 바탕으로 먼저 예습을 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과제에 그걸 조금 적용해보고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피드백 좀 해보고 다음 과제에 또 한번 계속 피드백하면서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1, 2등급권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풀면은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세운 젠가 타워에서 빈 곳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빈 곳을 채울 때 젠가가 없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또는 이것도 알 수가 있었구나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지문에 대한 단서를 5, 6가지를 다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1, 2등급권 학생들은 본인이 못 잡았었던 단서들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단서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준비할 때는 5, 6개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등급권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제 방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등급권한테는 이제 문제풀이와 기초 예습이 주된 과제로 갈 거고 1, 2등급권한테는 글의 논리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추론 루틴을 확립하는 방향이 주된 과제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좋아해요. 그냥 제 개인 취미에 가까워요. 저는 수업하는 게 정말 좋고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은 1대1로 얘기하면은 좀 이런 농담 따먹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가장 재밌는 건 공부 얘기가 가장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지 않냐? 재밌지 않냐?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뭐 카톡이 됐든 SNS가 됐든 누가 이런 공부 관련된 고민을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2시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 학습은 이제 여러분이 배운 컨텐츠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응시자가 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 거야 이게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난 전엔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이렇게 풀어야겠다 하고선 다음 문제 푸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 방법 계속 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뭐 클리닉 시간이 되었든 수업 몇 시간이 되었든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개별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은 실시간 피드백. 서울대 조교 제 작년 제자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공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파주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아마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클리닉과 수업이 붙어 있어요. 클리닉은 이제 일요일 11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정규 수업은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제가 왜 클리닉을 먼저 배치하냐면은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조금 놀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수능 공부는 적어도 수능 공부는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내가 어떻게 풀었었어. 근데 이렇게 푸니까 더 잘 풀리네. 그럼 이걸 덮어 씌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 이 피드백이 있으려면은 현실과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습이 학생 혼자서 하는 파트죠. 여기가 현실이 돼요. 그리고 수업에서 제가 해당 문항들을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이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서 이 현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꺾었어야 됐고 이렇게 갔어야 돼 라고 덮어 씌우는 작업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이 없이 이것만 듣잖아요? 절대 못 써요. 해당 풀이 방법을. 본인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거를 깨부서질 때 학습이 크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출근을 하다가 흰 까마귀를 봤어요. 놀랍지 않아요? 봐봐요. 제가 까마귀를 봤어요 라고 하면은 이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까마귀가 있기 때문에 흰 까마귀라는 말은 놀랍게 들려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예습을 한 상태여야지, 까마귀가 있는 상태여야지 제가 보여주는 흰 까마귀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학습 효과가 꺼져요. 그러니까 제가 클리닉 시간에는 과제를 못 해온 학생들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업 효과가 커질 거거든. 그리고 이제 과제를 다 해왔어요. 그럼 제가 컨텐츠를 추가로 줍니다. 관련 컨텐츠를. 그럼 그거 가지고 테스트 보고 틀린 문항 보고 개별 피드백을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이쪽으로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개별 피드백 다 해주니까 클리닉 시간은 이제 과제 미이행분과 그리고 추가 컨텐츠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해요. 과제 해오라고. 과제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이 항상 그렇게 과제를 잘했으면은 수업을 들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때는 이제 7월 14일 날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최대 인원은 2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의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고민이 많아질 시기고 수능을 혼자 공부한다라는 게 많이 벽이 느껴질 거라서 좀 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있는 다른 이투스 학원에서는 지금 전반이 마감이 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문의 전화 주시면은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좀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 슬로건은 이거예요.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감에 따라서 풀었을 때 나오는 들쭉날쭉한 성적을 당신이 원하는 이 성적으로 만드는 거를 제 목표로 삼고 있고, 이제 그냥 감성적으로 읽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영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읽었었던 영어를 이성적으로 딱딱하게 체계적으로 읽는 거를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즌3 제 전체 커리큘럼 중에 하이라이트니까요. 꼭 선택에 도움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 설명회가. 자, 여기까지 생각의 차이 수능영어 강사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